오늘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찬가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신 봉영식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매 특보 시간마다 오시는 전문가분들께 선언문 발표 이후에 늘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떤 그 선언문 중에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재래식 군축, 군비 통제에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합의하였다. 이것이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었죠. 남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세 번째가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 평화와 안정이었는데 세 번째 부분에서 특히 결실을 본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에서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서 전반적인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된다면 그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을 그럴 동기부여가 더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을 우리 체제를 지켜줄 보검이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반도에서의 이런 주동적인 조치로 재래식 무기의 군축이 이루어져서 긴장이 완화가 된다면 북한 정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할 근거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정권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이렇게 긴장 상황이 심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꼭 핵무기라든지 군사적인 태세를 준비해서 우리 정권과 체제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체제 보장과 번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더 증가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비핵화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미국과 북한이 또 통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번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블랭크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이제 절박성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역할 분담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핵화 논의가 북미 간에 교착 상태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도와주는 것이 또 중재자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 문제가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북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식으로 좀 초점을 잘 맞춰서 진행했다는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여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면 요 부분은 약간 아쉬웠다라고 짚히는 대목도 개인적으로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통 크고 또 명확한 어떤 언사를 직접 하지 않을까, 또 남북 합의문에 명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를 예를 들면은 풍계리 핵 시험장이라든지 미사일 시험장 발사 시설을 관련 유관 국가들의 전문가들 초청해서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엔 기자단만 왔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는 의미는 뭐냐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질 않았나. 결국에는 비핵화에 북한이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북한이 자초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 이런 북한의 제스처가 과연 얼마나 전진적인 양보인가, 여기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는 풍계리 핵 실험장하고 동창리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정말 북한이 자주적으로 한 주동적인 중요한 조치라고 이야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때 다 영구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그 폐기가 안 된 전제하에서 유관 국가들의 핵 전문가를 참관을 해서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까지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주동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예. 그다지 주동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본다면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비핵화 과정을 속도를 낼 것인가 다시 예.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이죠. 아.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유관 국가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때도 참관 국가를 또 직접 지정을 하고 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이런 유관 기관에 대한 것을 또 북한이 먼저 이제 지정을 하는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또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예. 제가 좀 위로의 말씀드린 게 연합뉴스는 그때 가질 못했었죠. 그래서 위로의 말씀드린 게 거기 갔다 와도 괜히 네. 방사능 오염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 먹을 때 부르지도 않고 예. 좋게 생각하자 그런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식대로 비핵화를 하겠다. 4월 20일에 노동자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한 핵무력 국가고 또 2013년 이후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 국가라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즉 북한이 핵 국가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체의 행동은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예. 북한 시스템 하에서는 오직 최고 전환만이 어떤 융통성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환대했고 무엇보다도 공항에서의 영접부터 보면은 북한이 정상 국가다. 국제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좋은 협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유관 국가들의 핵 전문가를 초청할 때도 결국에는 신고, 사찰 검증, 그다음에 폐기라는 예.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통용되는 정당한 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낙관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네. 신고, 사찰, 폐기. 그렇죠. 이 순서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신고는 안 하고 예. 우리가 알아서 주동적으로 잘 할 테니까 믿고 종전 선언을 하고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매뉴얼이 있다. 네. 어떻게 북한이 어떤 핵물질 또 미사일 그리고 어떤 시설과 그런 지식이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북한이 100% 완전히 비핵화를 했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검증 얘기를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전에도 강조를 했었죠. 예. 근데 뜻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검증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큰 4가지 사항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검증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검증에 대한 미국의 의혹, 그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북한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예. 경제 제재 조치의 완화에 대해서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당분간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매뉴얼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신고, 사찰, 폐기 이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반응이 사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신고를 처음에 이제 핵 리스트 신고를 먼저 바랬었는데 사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가 어찌 보면 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글쎄, 겁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관리들 간에 사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도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6월 11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야당이나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수한 것이 아니다. 북한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은 자꾸 지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성공했다. 어떻게 하는가? 2018년에 북이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지 않냐. 예. 그걸 또 성공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기 뉴클리어도 N자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찰을 북한이 받기로 했다. 예. 이런 것도 강조를 했는데 제가 한국 번역본을 봤는데
이게 공식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뒤에 조건문을 빼고 한국 번역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사찰을 받겠다는 것을 환영하는 트위터를 했는데 저 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을 받기로 동의를 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북한이 사찰을 받기로 동의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을 뒤집으면 아직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또 종전선언 합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두고 보고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제 정의용 그 실장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합의문에 실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했죠. 반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는 벌써 다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조율을 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또 사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좀 전제가 다음 있네요. 파이널 니고시에이션 마지막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이 있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만난다는 것을 시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건 마치 마지막 협상을 내가 하겠다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도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죠. 네 번째였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주 따뜻하고 좋은 그 편지였다. 이렇게 본인은 트위터로 모든 소통을 하면서도 그런 친서를 받고는 아주 품격이 높은 소통 수단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또 담대한 결정을 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트위터 때 재밌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뭐냐면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서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자 이렇게 썼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이론적으로는 전시 상태에 있는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와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서 다른 모든 사람이라면 동맹국도 있을 것이고 국내 뭐 정치인도 있을 거고 정부 관리조차도 있을 텐데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자. 북한으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뭐 해석의 미세한 차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내재적 접근까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봉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 부분에서 해설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희가 좀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25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또 오갈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 합의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약속한 부분을 이제 중재자로서 객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그게 위험성이 있지 않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한 거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이 얘기했다고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면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그런 신빙성이 사실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북미 간에 일단 정상회담을 이미 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방북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북 채널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시간표 아니면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 미국도 나름대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2중, 3중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이제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결국엔 이번 회담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실질적인 종전선언에 가깝다라는 워딩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은 종전선언을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종전 선언에 대한 어떤 시기 조율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한 겁니까? 어떨까요? 그 세 가지 발언이 연내 예. 2018년 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평화 체제, 그것을 추동력을 스피드를 내서 2018년 말까지 하겠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2018년 말까지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못 박은 게 두 가지가 있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튼 대사가 얘기했습니다. 예. 한국이 얘기했다. 예.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 예. 즉 2018년 말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무기, 미사일 부품의 60에서 70%를 파괴하거나 해외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예.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아니면 추진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 말은 다시 또 크게 본다면은 미국은 굉장히 가시적이고 중대한 그 북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예. 60에서 70%. 네.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라는 거죠. 2018년 끝나기 전까지. 예. 그리고 한국의 입장은 양쪽 다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교 일정상 다음 스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일에 한국의 UN.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발걸음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궁금하고, 그거를 만나게 되려면 외교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만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담이 있기 이전에 유엔 회담 시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10월에 만나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부르고 싶다, 백악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됐을 때부터 예. 어디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싱가포르로 낙차를 받지만 예. 그것은 이제 예전에 미중이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선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예. 흑묘 백묘론을 내세우면서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제 모택동의 후계자 등소평 주석이 이제 그 전부터 예. 이제 북미 정상화를 했는데, 등소평이 이제 모택동의 뒤를 이은 다음에는 예. 그런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더 그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예.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죠.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놀랐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의 그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왔는데 예. 그때 등소평 주석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면서 예. 이렇게 미국 그 공장이라든지 상점을 돌아보는 사진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예.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충격의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중국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예. 그런 충격, 신선한 충격, 긍정적인 이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담대하게 미국에 가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병진 노선은 비단 핵무기의 완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도 포함하고 있다. 예.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대신에 중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같이 경제 번영 국가로 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한테 던졌을 때 예. 비단 미국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했었죠. 예. 예. 근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다시 그런 초청이 있다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 가지 겸손한 언행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국제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 수준이 떨어진다. 예. 다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겸손한 태도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도 대한민국 같이 되고 싶다. 인민들이 더 이상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고 구구절에 김영남 의장이 얘기를 했죠. 더 이상 고난의 행군이 없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다. 그러려면은 남북 경제 협력, 그다음에 대중 무역의 길이 트여야 되는데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한테 아무리 그걸 설득을 부탁해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뭐 경제 청수도 많이 가셨지만 장관들도 조건부로 환영했습니다. 서로 그 선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있다.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사업도 개소식을 하기로 했다지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지 남북 경제 교류도 트이고 대중무역도 트이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때문에 장소를 이야기하신다면 결국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 그런다면 가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워싱턴을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오면은 서울에 왔을 때 아주 결실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는 게 서울에 오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순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 폼페이오 장관 보고 그 방북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북미 간의 이제 대화의 그 채널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살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사의 활약이었고 그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미국이 납득하고 환영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미국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9월에 예정대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우리 정상이 북한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한다는 거 굉장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대만 문제로 갈등이 클린턴 행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 근접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대만 해협으로 급하게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긴장 완화를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이 요구를 했고 중국 정부가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방중을 할 때 생방송으로 중국 젊은이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걸 허락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미국을 존중해주는 제스처였거든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5만 명의 평양 시민이 저렇게 모여 있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초지일관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하겠다. 그런 결심이 정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까요? 짧은 시간이긴 들어봐야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는 이 특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현장 화면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양 공동선언 내용과 관련해서 종전선언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볼 법한 대목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 중에서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북한 측에서 이제 북방 한계선, 서해에서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예전만큼 완강하게 고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육지 그리고 해상, 공중에서 긴장 완화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에 쌍방이 합의했다. 이런 것은 이제 안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군비 통제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격차가 1인당 GDP 기준으로 했을 때 12대 1이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 규모로 12배였는데 지금은 거의 40배거든요. 그리고 국방비에서도 이제 북한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그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24% 정도인데 GDP 24%를 국방비로 쓰면서 경제 발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을 통해서 생존과 안보를 추구하는 것에서 장사하는 나라, 번영을 통해서 안보를 추구하는 나라로 정체성을 바꾸는 걸 한국이 도와주려면은 이런 긴장 완화 조치는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인 시금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로 합의문을 교환하는 장면은 오늘 특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그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당장 두고 정치권에서는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은 혹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비행을 그만다 그러면은 사실 북한의 공군력은 남한의 공군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소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 예. 또 이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정보 수집 능력이 이제 차단되게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한국군의 이런 작전 능력에 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또 그리고 이 조항이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 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감소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북한 측에서도 이제 전진 배치했던 무력을 뒤로 빼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서로 이제 안전 보장, 무력 충돌,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비 통제와 군축이 왜 필요하냐? 북한의 젊은이들이 계속 군대에 묶여 있으면 산업 역군으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경진 정책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한 주민들은 사실 그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손전화라든지 이런 USB를 통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중국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도력을 믿고 있는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은 김정은 체제에도 상당한 그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핵화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북한 내 핵무기, 핵물질, 미사일이 하나도 없어지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길이고 두 번째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 인민들이 핵무기가 필요 없어지면 됩니다. 근데 비핵화 케이스를 보면은 세계 역사상으로 남아공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면은 국가 정체성이 바뀌면은 핵무기에 대한 집착도 바뀌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전후 일본을 변화를 시킬 때 메가도 사령부가 한 것은 일본이 더 이상 무력에 의해서 안보를 추구하거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그리고 더 잘 달성하는 나라로 바꾸겠다 했죠. 그것이 사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후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군사 대국의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중국도 결국에는 현대화, 경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 G2 시대에 한 축이 됐다고까지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재래식 무기 군비 통제가 굉장히 작은 스텝 같고 또 한국이 너무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GDP가 북한의 40배가 되고 국방비도 북한의 몇 배가 되는 한국으로서는 한번 실험해 볼 만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이룩될 때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평양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요목조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신 봉영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